영화를 관람하는 중에는 기대가 너무 과했나 라는 실망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람 후 돌아오는 길에 며칠 동안 리뷰의 내용을 고민하며 영화를 반추하는 내내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은 좋은 작품이라는 확신이 점점 배가 되더라고요. 키며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미키 세븐틴, 아니 어쩌면 봉준호의 힘인 것 같습니다. 봉테일이라는 별명답게 영화에는 17개 이상의 레이어가 깔려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람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상기되면서 점점 풍부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중 아주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려 본다면 두 자아 그리고 성장 영화에 대한 측면일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은 한 인물의 내면과 외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약이라면 다른 한쪽은 강이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찌질한 사회적 자아와 속에서 끓고 있지만 발화하지는 못하는 마초적인 자아쯤으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처음 대면했을 때 둘은 충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키 에이틴은 큰 형처럼 세븐틴을 챙기고요. 마침내 자기 희생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각성한 세븐틴은 이후 악무인지 혹은 실제인지 모를 상황 속에서 다시 대면하게 된 일파에게 쫄지 않죠. 미키 에이틴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로 인해 성장을 한 것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품 속에는 수많은 층위에서 해석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테마로는 기독교, 모성이 될 것 같고요. 소재로는 숫자 3, 빨간색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융합과 분열이라는 키워드도 흥미로웠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세븐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On Earth, nothing was working out, and I wanted to get the hell out of there. You're planning to be an expendable? You read through the paperwork. Yeah. 저에게 미키 세븐틴은 기독교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 영화로 느껴집니다. 굳이 이문법으로 나눈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 시선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우선 노골적으로 드러난 표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빌런이 존재합니다. 바로 마샬과 일파. 제가 파악한 게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영화 속 마샬은 유력 정치인이자 우주선의 통수권자이자 기업의 대표이자 그 배후에는 종교단체와 밀착 관계를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극단적인 성향이 강하고 리더로서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며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교회와 유착되어 있다는 설정부터 이미 기독교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겠죠. 미키가 초대된 식사 자리에서 마샬 일파 부부는 우스꽝스럽게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키 세븐틴은 미키가 2번 사는 영화다. 말 그대로인데요. 죽어야 했던 17번째 미키는 죽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부활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에게 이것은 성경 속 예수님의 부활과 조응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주님이 인류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미키 역시 크리퍼와 소통함으로써 니플하임에 도착한 인간들을 구해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셨던 것처럼 미키 에이틴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마마 크리퍼와의 협상을 타결시키기도 하죠. 17번째 미키는 이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반복하는데요. 저는 이 역시도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원죄라는 성경 창세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신이 부활해 인간을 구원했다면 미키 세븐틴에서는 인간이 부활해 다른 인간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와 이 작품은 대척점에 있는 것인데요. 미키가 나샤에게 베이비 크리퍼 조코를 구출하라며 보낸 신호가 연인들의 은밀한 체위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인류 구원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설정도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다음은 미키 세븐틴에 어려있는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다른 여러 작품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얼어붙은 행성 니플하임, 크리퍼와 통역기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면면 등은 설국열차의 세계관을 상기시키고요. 크리퍼의 존재, 그들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는 옥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퍼가 미키를 끌고 가는 장면은 괴물이 언뜻 스치기도 하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차오른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바로 마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키 세븐틴은 미키 반스가 여러 엄마를 경유해 나가는 궤적의 영화다. 먼저 혈연 관계로 이어진 친엄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짧은 플래시백으로 등장하고요.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 얼굴도 나오지 않는데요. 아무튼 자동차 사고로 비극을 맞이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미키는 자신이 누른 빨간 버튼 때문에 차량 결함이 생겼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죄의식을 평생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엄마는 원죄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파워를 뿜뿜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익스펜더블에 지원할 때 그를 인도한 빨간머리의 여성. 미키는 그녀의 샴푸 향을 통해 야릇한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엄마를 떠올리는데요. 그녀가 미키의 이마에 솟은 뾰루지를 짜주는 멜랑콜리한 장면이 있죠. 사소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복사될 미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인간의 외모를 결정하는 행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엄마 나샤와 일파. 도식화해본다면 둘은 착한 엄마와 나쁜 엄마쯤 될 것 같습니다. 나샤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인간 마루타가 된
미키를 엄마처럼 보듬고요. 일파는 자신이 퀸으로 군림하는 세계에서 미키를 소모품 취급합니다. 영화의 끝자락 연단에선 나샤와 미키의 악몽 속 일파는 모두 적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의도적인 대조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두 엄마 모두 미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결국 착한 엄마 덕에 죽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키 세븐틴은 봉준호 감독의 걸작 마더처럼 여성,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엄마를 세계의 중심, 비약하면 인류사의 핵심에 놓는 작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녀들의 힘을 찬양하는 영화인 것이죠. 크리퍼를 이끄는 대장도 파파가 아닌 마마 크리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사이클러의 형상도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깊은 굴 속에 있는 뜨거운 용암, 그곳에 무한히 폐기되는 미키, 그 굴 속으로 기다란 형상의 꼬챙이를 밀어넣어 티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18번째 미키의 양태 등등 말이죠. 오이디푸스를 경유한 많은 것들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거론한 이들 외에도 영화에는 눈에 띄는 여성 캐릭터들이 꽤 있습니다. 통역기를 개발해 마마 크리퍼와의 협상을 이끈 도로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호하지만 어쨌든 호르몬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미키를 돕는 카이, 즉 미키 세븐틴의 세계에는 미키를 돕는 여성들은 존재하지만 그를 돕는 남성은 미키 본인밖에 없는 것이죠. I should have read through it. That's it. Mickey, deep breaths, fill your lungs. Imagine there's an unknown virus. 제가 챕터 1에서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샤와 일파의 적색 착장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미키 세븐틴에서 모계의 테마와 연결된 빨간색은 꽤 두드러진 요소인 것 같습니다. 미키의 심연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본인이 빨간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 모친이 사망하게 된 어린 시절의 사건이 그것인데요. 물론 그 일은 우연이겠죠. 아무튼 미키에게 빨간색 버튼과 엄마의 죽음, 죄의식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색 버튼은 영화의 끝자락 변주되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나샤는 새로운 대표가 되고요. 인간 프린팅 기술 철폐를 선언합니다. 그 연설의 클라이막스 퍼포먼스로 미키는 빨간 버튼을 눌러 프린트 기계를 부수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미키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종의 치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 만난 나샤라는 비유적 엄마가 유아 시절의 엄마로부터 비롯된 원죄를 극복하게 해주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나쁜 엄마 일파 역시 빨간색과 결부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군인의 손목을 그어 적혈이 낭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베이비 크리퍼 조코의 꼬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파는 모든 것을 갈아서 적색 소스를 만드는 기묘한 일에 도취되어 있기도 하죠. 다음은 미키 세븐틴에서 인상 깊게 사용되는 숫자 3에 대한 저의 추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숫자 3은 제가 다른 작품의 리뷰 영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단하곤 했는데요. 결국 이분법에 대한 창작자의 대안 혹은 반론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 휴먼 프린팅 기술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멀티플 살인사건 이후에 더욱 그렇게 되죠. 종교, 철학, 정치 등등 수많은 관점으로 논쟁이 진행되는데요. 그중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과 1이 만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는 논지. 요약하자면 남과 여가 만나 아이를 낳는 것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신의 섭리라는 것이겠죠. 그 워딩 뒤에 숨어있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둘 이상이 된다거나 이성 간의 1대1 만남 이외의 애정은 잘못된 것이다 쯤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O 아니면 X의 세계관인 것이죠. 이것을 부수는 것이 바로 3입니다. 세모라는 답도 있거든요 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초반 미키의 보이스오버와 함께 플래시백이 펼쳐질 때 4년 전이 아닌 4와 3분의 1년이라는 묘한 기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후에도 4와 3분의 2년이라고 표현되죠. 저는 1년을 굳이 3등분한 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영화의 타이틀이 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미키 세븐틴이라는 숫자가 18, 19까지 올라갑니다. 17, 18, 19 3개의 숫자 말이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키의 입장에서 그와 티모 2인 파실 때는 암울하던 세계가 미키 세븐틴 18 그리고 나샤 3인이 되면서부터 밝은 세계가 펼쳐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이죠. 그런 이유로 저에게 세븐틴, 18, 나샤가 벌이는 쓰리썸 장면은 발칙하면서 동시에 창작자의 의지가 들어간 시퀀스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미키 세븐틴에 녹아있는 융합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부정적 의미의 탄성을 지르는 순간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모두 베이비 크리퍼와 관련됩니다. 총에 맞은 루코가 조각나는 순간, 일파에 의해 조코의 꼬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두 장면은 모두 하나의 객체가 작은 단위로 해체되는 양태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현 시대에 대한 봉준호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세계. 루코가 조각나고 조코가 결박되는 순간은 암살에 실패한 18번째 미키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17번째 미키가 포박되는 순간과 교차 편집되죠. 마치 해체되는 생명체와 분열하는 인류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키려는 듯 말이죠. 해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바로 일파의 소스일 것입니다. 그녀는 분해를 넘어 아예 그것을 갈아서 즙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피와 닮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분열을 비판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융합을 지지한다는 뜻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크리퍼들이 마마 크리퍼를 보호하기 위해 회전을 하며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미키는 마마 크리퍼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죠. 마마는 대답하죠. 비밀이다. 제 추측인데요. 어쩌면 크리퍼는 정신까지도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코가 사망한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크리퍼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마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마는 루코와 조코가 우주선 안에서 들었을 미키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는 자신들을 위해 미키 반스라는 한 명의 인간을 반복해서 사주로 내몬다면 크리퍼는 조각이 난 한 동족 루코를 위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티모와 미키를 옥죄고 있던 사채업자 다리우스도 전기톱을 이용해 인간 해체를 즐기는 변태이기도 했고요. 영화 초반 우주에서 정비를 하던 미키의 손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과학자들은 즐기듯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조각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이 해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창작자의 겸손한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도 분해되면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유기물에 불과하니 인간 외의 생명체를 함부로 규정하고 마구잡이로 도륙할 수는 없다고 해야 될까요? 마치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근작 서브스턴스에서처럼 말이죠. 미키를 부활시킨 프린터는 폐기물을 재료로 이용했고요. 기억을 복구시키는 뇌는 벽돌의 형상이었습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인간의 육체, 벽돌에 불과한 인간의 정신쯤 되는 것이죠. 서두 연구드렸듯 저에게 미키 세븐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작품이고요. 아마 관객분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극명히 갈릴 것 같은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걸작이라고 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키 세븐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를 위해 한 명을 사지로 내모는 인간들, 한 동족을 위해 전체가 움직이는 크리퍼.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Are you English? No, I'm not English. Why? You are pretty